자, 반갑습니다. 1학년 한국사 11강입니다. 오늘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일제가 우리 민족, 대한제국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침략을 했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했는가를 배워보는 아픈 역사의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거는 비유적인 느낌으로, 자, 뱀이 먹이를 잡아서 먹을 때, 삼킬 때, 물론 뱀이 작은 쥐를 먹을 때는 한 입에 꿀꺽 삼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큰 동물을 뱀이 먹을 때는 한 입에 그 동물을 꿀꺽 삼킬 수가 없어요. 좀 오랜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뱀이 먹이를 먹습니다. 즉 먹이를 삼킬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침략할 때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그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침략해 나아갑니다. 대한제국의 손과 발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고 허수아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꿀꺽 삼킨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가는 그 과정의 순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 안의 내용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우선 아관파천 이후로 비록 고종이 궁궐로 돌아왔지만은 독립협회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관파천 이후에도 러시아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압록강 유역의 용암포를 강제로 무단으로 점령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빌려줄 것을 대한제국에 요구합니다.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야 러시아야 먹지 마라고 했지만은 러시아는 그냥 이거를 무단 점거하는 용암포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렇듯 러시아가 계속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호시탐탐 노리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를 항상 견제하는 입장인 세계 최강대국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막기에는 영국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멀리 와서 영국이 직접적으로 러시아랑 아웅다웅 싸우기가 힘들어요. 즉 영국은 자기 대신 러시아랑 싸워줄 일종의 아바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랑 싸울 만한 애들이 없어요. 청나라 진작에 끝났습니다. 일본? 일본은 할만해요. 베트남? 없고 대한제국 없고. 즉 가만히 보면은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항마로 꼽을 수 있는 거는 근대화를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인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랑 모종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영국이 더욱더 일본에게 접촉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는 미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선택해요. 즉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영국은 제1차 영일동맹을 일본과 체결합니다. 이러면서 일본의 등을 밀어주고 일본은 이거에 힘입어서 러시아랑 드디어 싸울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본은 걔들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물포 항구와 리순 항구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러일 전쟁이 발생하자 청일 전쟁 때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 대한제국은 우리는 이 전쟁에 끼지 않겠다.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중립을 선언하지만은 일본이 그걸 놔둘 리가 없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러시아랑 싸우는 주된 전장은 어디냐? 주로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나 연해주 이쪽 지역이에요. 주로 여기에서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딜 거쳐야 되냐? 한반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대한제국을 중립으로 놔둘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을 강제로 협박해서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 일본이 한반도 대한제국의 영토 중에서 필요한 장소가 있을 때 뭐 지나간다던가 막사를 세우고 보급을 하고 이런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일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겁니다. 일본은 이때 영토를 가져가면서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러일 전쟁에 필요한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이게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에요. 제3국의 침해를 인하여 혹은 내란을 당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형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블라블라블라.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상으로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즉 마음대로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이 전 세계 열광들과 세계의 여론은 그 거대한 러시아, 그래도 유럽의 열강인데 일본과 싸우면은 그래도 러시아가 이거 일본 시원하게 이기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우세를 점합니다. 그 원동력은 이거예요. 일본이 근대화를 갖추기도 했고 러시아가 유럽의 국가들 치고는 후진국입니다. 그렇다 해도 덩치가 큰 러시아가 일본한테 열세인 이유는 러시아는 특징이 겁나 춥고 겁나 넓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은 한 세월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지금도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는 더욱 심하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이때는 철도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어요. 부분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군대가 걸어가야 돼요. 철도가 완전하게 개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러시아는 유럽의 병력을 아시아로 돌리는데 기나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완전체의 병사로 일본과 싸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일본이 이 러일 전쟁에서 계속 유효타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우리가 이기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자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강화합니다. 마치 청일 전쟁에서 우세를 점한 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러일 전쟁에서 우세를 점하자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고문을 파견해서 마치 청나라가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를 파견한 것처럼
이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해서 대한제국의 정치를,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을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 메가타. 이 두 사람은 나중에 한 번씩 또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윽고 러시아의 함대가 두 개 있어요. 동해 함대, 저기 세 개네. 동해 함대, 흑해 함대, 발틱 함대가 있는데, 발틱 함대, 이 발트 함대는 어디에 있냐? 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전쟁 났으니까 이 노르웨이 쪽, 덴마크 쪽에 있는 함대를 돌려서 가야 되는데, 이 최근에 길막으로 화제가 되었던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일본과 영국은 동맹이고 수에즈 운하는 당시에 영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누가요? 영국이. 즉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한 채 그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요.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가만히 보시면은 전쟁이 1904년 2월 달에 발생했는데 동해해전이 1905년 5월입니다. 한 세월이에요. 한 세월. 어마어마한 세월을 돌아가면서 발트 함대가 일본과 싸우기 위해 왔고, 일본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 함대가 오는 거를 계속 영국이 알려줍니다. 야, 러시아 함대 어디 왔다, 어디 왔다. 계속 안내하면서 러시아 함대가 왔을 때 지친 함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확 조업해가지고 이 발트 함대를 경멸시켜버립니다. 동해해전을 승리하자 사실상 일본으로 점점 승세가 기우는 상황입니다. 유효타가 계속 맞아요. 러시아가 계속 맞으면서 코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주변 열강들과 함께 주변 열강들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게끔 그런 조약들을 체결합니다. 먼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사람 이름들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여기에 내용이 뭐냐?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의 지배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 지배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일본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국이에요. 영국.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영국이 인도 지역에서 기득권을 얻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영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는, 이런 열강들이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 전쟁이 청일 전쟁처럼 일본의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일단 여담인데, 이거 못하니까 그대로 둘게요. 영국. 일본은 러시아랑 싸우기 위해서 오늘이 없는 느낌. 이게 뭔 소리냐? 일본의 전쟁 비용의 80%가 영국과 미국이 꿔준 겁니다. 남의 돈으로 일본이 싸운 거예요. 오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래 싸우면 싸울수록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들은 러시아랑 남의 돈으로 싸워가지고 러시아한테 배상금을 얻어가지고, 마치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얻은 것처럼 조업한 다음에 배상금을 뜯어내서 빚 갚고 그들이 발전하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청나라만큼 망하진 않아요. 러시아가 계속 유효탄을 맞아서 코피는 계속 나는데 러시아는 아직 싸울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은.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야 러시아야 너네 코피 났다 졌으니까 배상금 내놔 라고 했을 때 러시아는 거절합니다. 우리 배상금 못 준다. 꼬우면 계속 싸우든가. 일본이 남의 돈으로 전제하는 입장이라서 러시아한테 무리하게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전쟁은 미국이 중재를 해서 미국의 도시인 포츠머스에서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입니다. 참고로 제1차 한일협약도 중요한 키워드고 마찬가지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미국의 중재로 러일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결과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청나라 진작에 아웃, 영국 인정, 미국 인정, 러시아도 인정. 즉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열강들, 여러 국가들이 일본의 지배권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누가 일본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마음 편히 대한제국을 침략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유명한 을사늑약입니다. 그 전에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서 일본인 한 명 누구라 그랬죠? 바로 메가타. 다음 2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누구라 그랬죠? 바로 스티븐스. 나중에 한 번씩 또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파견합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거릴 게 없으니까 천천히 먹던 거를 총력을 좀 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그 유명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연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의 친일파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고종에게 을사늑약의 조약 내용을 보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고종이 일본과 쌈박질을 못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해도 조약의 내용이 너무합니다. 고종이 이 조약은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일본이랑 아웅다웅 싸울 수는 없으니까 고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을 합니다. 즉 도장을 거부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폐하 도장 찍어야죠.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도 도장 찍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황한 을사오적은 부랴부랴 황제의 도장이 아닌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외부 대신, 지금의 외교부, 외부 대신 박재순의 도장을 찍어버려가지고 이것이 조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련 내용은 112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왜 불법인가? 첫 번째는 조약이 아니고 명칭이 협약이라는 것. 두 번째, 가장 큰 핵심, 고종이 여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이 늑약 체결 당시에 일본 군대가 궁궐에 머무르면서 협박을 했다는 점. 가장 큰 핵심은 역시 2번이겠죠. 당시에 국가 통수권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황제의 도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을사늑약이 정식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조약의 이름도 없어요. 거기 보시면은 112페이지에 조약의 제목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 이런 식의 조약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을사늑약은 조약명조차 없어요.
지들도 조약명을 안 쓴 겁니다. 얘들이. 여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을사늑약이 발효되었음을 선포했고 일본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 을사늑약이 열강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조약의 내용은 뭐냐? 일단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각 국가에 파견했던 외교관이라던가 설치했던 외교 공사관들을 다 철수해야 했어요.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해준다는 명목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는데 초대 통감은 여기 있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고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저항을 했지만은 이 을사늑약이 각 국가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고종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겁니다. 여기에서 고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요. 각 국가한테 이 상황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방법을 취합니다. 먼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거중 조정이 있어요. 까먹으셨죠? 내용은 뭐냐면은 상대방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자는 겁니다. 지금 대한제국이 어려운 위치에 있으니까 당시에 헐버트라는 사람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이 대한제국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미국아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종의 요청을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지지 않고 고종은 당시에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의 국가가 모이는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 헤이그에서 펼쳐지는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은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특사로 하여금 을사늑약이 부당함과 대한제국이 처한 현실을 만천하에 알릴 것을 지시합니다. 특사가 갔는데 여기에서 일본이 방해를 해서 너희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으니까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너희들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이들의 특사들의 활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헤이그 특사는 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 유럽의 언론들과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제국의 현실과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이 헤이그 특사 중에 이준 열사가 당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었는데 이준 열사가 분노로 인해서 여기에서 사망을 합니다. 여튼 이렇게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보냈어요. 이거를 구실로 일본은 이 궁궐 뒤쪽에서 대포를 쏘고 이러면서 고종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우리랑 싸우든가 고종이 퇴위를 하던가 일본과 전쟁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합니다. 고종은 어쩔 수 없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요 두 사건, 이 두 사건이 1907년도입니다. 중요해요. 1907년도는 원체 많은 일이 발생한 해입니다. 중요합니다. 고종이 여튼간에 일본의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결국 물러나고 그 아들인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게 을사늑약의 내용입니다. 일본국은 블라블라. 일본국이 한국과 타국 간에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조약과 약속을 맺지 않는다. 그 대표자로 통감을 두어서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 통감이 외교 관련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게 을사늑약의 내용이에요. 고종이 승인을 거부할 만합니다. 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했습니다. 일본은 순종을 다시 한번 엇박하면서 순종이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정민년, 1907년이 정민년이에요. 정미. 그래서 이 정민년에 있었던 7가지 조약이라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일본이 차관을 파견해서 실무 단계에서 이 대한제국의 정치를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실무 단계에서 완전하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부가각서로 이제 이완용이 관여해서 부가각서가 체결되는데 여기에 내용에서 군대 해산도 들어갑니다. 이 군대 해산은 한일 신협약의 정식 내용은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튼 이게 다 1907년도입니다. 자, 1907년도의 사건 정리해 봅시다. 먼저 헤이그 특사, 그 다음 고종 퇴위, 한일 신협약. 이 내용이 뭐라고요? 저기 있죠? 차관. 돈 꿔주는 차관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한테 돈을 꿔주는 그 차관이 아니고 장관 차관할 때의 차관이에요. 그리고 부가로 군대 해산. 이 1907년도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나중에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울 정미의병도 이때 발생하니까 중요한 게 많아요. 자, 여튼 대한제국 외교권 상실, 정치 고난 상실, 군대 해산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법권, 경찰권, 일본이 차례차례 날려버립니다.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친일 단체, 친일 집단인 일진회로 하여금 병합을 청원하게, 일본과 나라를 합치게 청원을 할 것을 지시합니다. 일진회를 사주해서 이 여론을 이끄는 거예요. 여론이 일본과의 병합을 찬성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결국 일본이 이 마찬가지로 강요와 협박을 거쳐가지고 한일 병합조약의 강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총독부가 통감부에서, 기존의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한반도의 지배를 일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1910년에 이 국권 피탈 과정에서 관련 일화가 있어요. 당시의 친일파들은 양대 산맥이 있어요. 친일파의 거목, 누구나 아는 이완용이 있고요. 일진회의 대표이면서 떠오르는 친일계 유망주 송병준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누가 나라를 잘 파나 친일 레이스가 벌어집니다. 이완용이 볼 때 송병준이 나라 파는 솜씨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다가 일본이 이완용을 인정해주는 정도가 깎일까봐 걱정합니다. 누가? 이완용이. 그래서 이완용은 질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일본한테 저기 일본님 대한제국 이제 그만 가져가시죠 얘기를 해요. 원래 일본은 1910년에 가져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완용이 제기를 하니까 땡큐 가져갈게 그러면서 1910년에 우리의 국권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강제로. 항상 강제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참 그렇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완용은 이제 장차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최고의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담은 여담이니까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한일 신협약의 사료입니다. 가만 보시면은 한국 정부는 뭐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즉 차관으로 임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철저하게 이 대한제국의 정치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한일병합조약, 강제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참 그래. 여기에서 핵심은 또 하나의 핵심은 일본국 황제는 공적이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은 바로 친일을 말해. 친일. 특히 표창하기에 적당한 사람들한테는 자귀를 주고 돈을 준다. 일본이 자귀를 내려준 사람은 100% 친일파입니다. 일본한테 남작을 받고 자작을 받고 백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나라팔은 돈도 받았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렇게 수업 내용은 마무리되었는데 다시 한번 연표를 보면서 볼게요. 거기 112페이지랑 113페이지는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특히 위에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있고 또한 각 조약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각 조약들의 내용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의 조약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 첫 번째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 동해해전 이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 동맹, 전쟁이 종료되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일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이 이루어졌고 헤이그 특사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했지만은 여기에 고종이 폐위되고 한일 신협약, 이 사이에 이제 사법권, 경찰권이 상실되고 최종적으로 강제로 한국 병합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 중요합니다. 앞뒤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약 내용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해 나간가 배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에 대해서 놀고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시험 범위의 마지막 파트,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는가를 배우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